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작년에 큰 시세를 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된다. 영업이익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고 하는 건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간의 문제지 네. 시가총액 2등으로 올라갈 걸로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안 오르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CPI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네. 일단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급등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이게 예. 원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였는데 CPI가 꺾이면서 내려갈 것 같네 하면서 이제 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뭐 언제부터 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의미 있는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고요.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고 또 사실 큰 관심도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결국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주식을 볼 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언제부터 의미 있는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그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장기적인 주가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가 성장해서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언제 올라가냐의 문제일 뿐이 결국은 올라가는 거고, 회사가 성장을 하지 못하면 설사 단기적으로 올라도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나 카카오가 의미 있는 반등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더 나아가 정고점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회사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작년에 큰 시세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합니다. 이제 한 번 시세를 준 종목들은 몇 년간 오르니까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주식 전문가들이 보면 유튜브 나와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엄청나게 시세를 준 맞습니다. 종목들은 한 최소한 몇 년간은 몇 년. 계속해서 길 예. 수밖에 없으니. 예. 근데 이거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몇 년 동안 보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실적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경우, 이 경우는 주가가 다시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당연히 거들떠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시세를 줬기 때문에 거들떠보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적이 그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거들떠보지 말아야 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실적이 더 좋다, 그거보다. 그러면 이런 주식은 당연히 이제 거들떠 봐야죠. 네. 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책에 쓴 내용 중에 일부를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무슨 말인지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하겠는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포스코 월봉입니다. 2007년에서 2014년. 포스코가 이제 블루칩 열풍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상승을 해가지고 2007년에 76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예, 그런데 이제 잘 나가던 주가가 2007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6년 1월에는 15만 5천 원까지 무려 80%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한 번 시세를 준 종목은 절대 찾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80%가 하락했으니까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몇 년간 빌빌거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블루칩 열풍 사실은 이제 그로 포스코가 같이 상승을 할 때 주식 시장을 이끌던 쌍두마차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큰 시세를 준 종목은 절대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맞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도 이 포스코 열풍에 볼 때 같이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크게 그 후로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시세를 준 종목은 오르지 못한다는 전제가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게 오르면 그게 맞다면 삼성전자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2007년에 2014년. 삼성전자 2007년에 최저가가 8,060원에서 꾸준히 상승해서 2016년에는 36,6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포스코는 80%가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는 354%가 상승을 했습니다. 즉, 동시에 이 블루칩 바람을 일으키며 주도주 역할을 했던 포스코는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는 354%가 상승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실적입니다, 실적. 자, 보시면 포스코는 2007년에 당기순이익이 3조 7천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15년에는 1,000억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진 거고
삼성전자는 2007년에 7조 2천억 원의 흑자였는데 당기순이익이 2015년에는 19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시세를 줬다고 떨어진 게 아니고 실적이 안 좋아져서 떨어진 겁니다. 자, 이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990년대에 정보통신 바람이 불어서 네. SK텔레콤하고 데이콤이라는 주식이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코스닥도 없을 때고 네네. 정보통신 관련주라고 하면 사실상 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SK텔레콤은 그다음에 그 당시 한국이동통신이었고 이름이.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콤은 지금 LG유플러스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4만 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액면분할이 4천 원인데 그냥 편의상 4만 원으로 말하면 네. 4만 원짜리 주식이 한 30만 원? 이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데이콤은 2만 원 하던 게 1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둘이 이제 저 정보통신 주도주라고 해서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콤은 그 후에 15만 원짜리가 7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은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횡보를 했고요. 그러면 큰 시세를 준 종목이 이제 몇 년간 시세를 못 준다 그러면 이제 둘 다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콤은 그 뒤로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가격을 회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SK텔레콤은 그 후로 10배가 더 올랐습니다. 4만 원짜리가 40만 원이 돼서 계속 거기서 횡보를 하다가 그 후에 또 상승을 시작해서 40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왜 그랬냐면 데이콤은 실적이 적자였지만 SK텔레콤은 폭발적으로 그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이버가 작년에 큰 시세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주가가 오를 수 없다. 그래서 거들떠보면 안 된다. 사실 이런 거는 잘못된 설명이고 오로지 네이버의 실적과 성장성으로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이버가 실적과 성장성이 좋으면 SK텔레콤과 같이 더 오를 수 있는 거고 실적과 성장성이 안 좋으면 데이콤과 같이 꼬꾸라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네이버의 성장성에 대해서 알라 그러면 그 네이버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오늘 네이버의 그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검색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근데 요즘 구글의 점유율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직도 60% 이상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둘째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매년 최소 2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 분야인데, 그 아마존도 이 물건 팔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 클라우드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건 다 아실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회생시킨 것도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네. 향후 반도체가 업그레이드되고 자율주행이 시행되면 클라우드가 핵심 축이 되는데 네이버는 우리나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선도업체입니다. 작년에 그 미래셋 박현주 회장께서 유튜브에 출연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박현주 회장께서는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자들 중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웹툰입니다. 웹툰은 이미 네이버가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예, 웹툰은 이제 전 세계 110개국에서 네이버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유럽, 동남아, 남미에서 이제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 독일어, 뭐 태국어까지도 심지어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글로벌 이용자 빈도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웹툰은 그래서 이미 이제 글로벌 플랫폼인데, 제가 왜 네이버 웹툰이 네이버의 성장성에 중요한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때 SK텔레콤에서 그 미국 할리우드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할리우드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고, 인맥도 제대로 이제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엔 영화팀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국내 영화에만 집중을 할 때고,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SK텔레콤 자문역으로 해서 이 SK텔레콤 할리우드 진출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이 저한테 왜 이 할리우드 진출 역할을 맡겼는지 사실 궁금하실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영화를 여러 편 만든 경험이 있는데, 이 영화 이름 되면 이제 다들 아실 만한 그런 영화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몇 편 만든 후에 저는 할리우드 가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결심을 한 게 영국에 가서 제가 시나리오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데드 캠프라는 영화를 연출했던 랍 슈미트 감독이라는 미국 감독을 스카우트했고, 네. 그리고 이제 주연 배우도 감독과의 인연으로 그 영화의 주인공을 제가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은 그 정부에서 촬영 보조금을 많이 주는
그 당시 콜롬비아에 가서 촬영을 하려고 이제 콜롬비아 정부 측하고 이제 협상을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투자였어요, 투자. 우리나라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외국 감독을 고용하고 외국에서 촬영하고 외국 작가가 쓴 그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게 되면 법적으로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돈만 쓰고 이 영화를 못 만들었는데 그 당시 그 제 얘기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쓴 게 조선일보에서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영화사가 영화를 만든 사람이 주체가 돼서 영화를 만들면 됐지 왜 뭐 외국 감독 고용을 한다고 해서 투자를 못하게 하고 뭐 외국 시나리오를 사용한다고 해서 투자를 못하게 하냐 이거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들 때 외국 부품을 사도 삼성전자가 만들면 국산이지 그걸 외국 부품을 쓴다고 못 만들게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사실 이런 논리로 계속 얘기를 했고 한 10번 이상 그 정부도 만났고 나중에 장관도 만나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설득을 했더니 이제 정부 입장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요구대로 외국 감독이나 뭐 배우가 주연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 국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규제를 풀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저보고 이제 신문에 기고를 하나 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고를 냈습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전자신문에 기고를 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보시는 그 기고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영화사가 외국에 나가서 영화를 만들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는 글로벌화에 약간은 기여했다.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그 당시 할리우드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할리우드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맥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감독이나 프로듀서들과 상당한 친분도 갖게 됐고 그런 이유로 이제 제가 SK텔레콤에 가서 이제 그 할리우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좀 관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 할리우드에 가서 가장 먼저 미팅을 한 게 마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SK텔레콤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마블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내부 사정, 둘째는 마블이 가진 IP, 즉 지적 재산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때문인데 그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내부 사정이 뭐냐면 그 당시 그 회사의 대주주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물려줄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지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거의 생각을 했는데 만약 SK텔레콤하고 협업을 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SK텔레콤에서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혹시라도 뭐 M&A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둘째는 이제 IP 사업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텐트폴 영화가 이미 대세가 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두세 개 작품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안전한 영화가 뭐냐면 이 캐릭터. 이미 관객들한테 익숙한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영화들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이런 캐릭터를 등장시키면 최소한 영화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캐릭터 힘으로 영화가 이렇게 흥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연 배우가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마블의 그 캐릭터들입니다. 네. 그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뭐 엑스맨, 헐크, 판타스틱 4 이런 화려한 캐릭터들이거든요. 자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제2의 마블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네이버 웹툰입니다. 원래 마블 엔터테인먼트가 만화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939년 설립된 이 마블 코믹스라는 이 회사인데 스파이더맨, 아이언맨과 같은 캐릭터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마블 엔터테인먼트라는 영화 스튜디오를 설립을 한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네이버 웹툰도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그 중에서 미국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캐릭터를 이제 개발한다면 제2의 마블 엔터테인먼트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마블 그 아까 코믹스와 같이 이러한 캐릭터를 그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최수원 그 네이버 대표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웹툰 특유의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글로벌 IP 간의 선순환을 실현해 몇 년 내로 미국에서 IPO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웹툰을 이용한 컨텐츠를 제작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미국에서 IPO를 하는 이유는 할리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괜히 할리우드에서, 미국에서 IPO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를 할리우드를 기반으로 사업을 해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IPO를 하겠다.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웹툰을 통해서 스파이더맨, 아이언맨과 같은 매력적인 캐릭터를 한 2개만 만들면 이런 거를 이용해서 계속 그 시리즈물을 만들 수 있고 막대한 이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머천다이징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도 뭐 크게 돈을 벌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프로듀서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드라마 1개만 프로듀서가 잘 만들면 평생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야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일본 사업인데요. 제가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네이버 일본 사업입니다. 이제 지금 복잡해서 제가 이제 표로 정리를 했는데 일본에서 그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50% 지분을 가진 A홀딩스가 있고 그 밑에 이제 65% 지분을 가진 이제 Z홀딩스, Z홀딩스가 있습니다. 이 Z홀딩스 밑에는 일본 최대의 모바일 플랫폼인 라인이 있고 검색 엔진 야후 저펜이 있고 전자상거래 앱체인 야후 쇼핑과 조조가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인 저펜넷이 있고 결제 서비스인 페이페이가 있습니다. 또 네이버와 라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일본 최대의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 대마에칸이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로 따지면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입니다. 대마에칸은 그 이용자 수는 인수할 당시에 320만 명, 시장 규모는 5조 원 정도 됩니다. 결국 1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메신저, 전자상거래 플랫폼, 페이먼트, 금융으로 이어지는 거대 플랫폼을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성장성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있는데요. 제페토는 그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Z, 네이버 Z가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적 유저가 이미 3억 명을 넘어섰는데 해외 이용자 비중이 95%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나이 든 세대보다는 Z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만큼 성장성도 크고 그 메타버스 수혜주라고 해서 요즘 보면 뭐 CG 회사들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은 메타버스랑은 큰 관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오히려 이 진정한 메타버스 수혜주는 이 제페토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이제 테크핀 업체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는데요. 자, 페이먼트 시장을 세대별로 나누면 1단계는 현금, 2단계는 신용카드, 3단계 QR코드, 4단계 암호화폐. 사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향후 신용카드의 상당 부분이 QR코드로 넘어갈 겁니다. 이미 상당 부분 이제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매우 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자, QR코드의 그 3세대 결제 시장은 누가 지배를 할까요? 예, 한번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QR코드를 발급받았을 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다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서 QR코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거의 다 이제 네이버 카카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 향후에도 QR코드로 결제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대부분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QR코드를 통한 결제 시장에서 네이버 파이낸셜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서 성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이제 네이버 쇼핑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버 쇼핑은 현재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이 고객들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다른 이커머스 업체가 제공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그런 이유로 예를 들면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 쿠팡에서 그냥 물건을 사는 것보다 네이버 통해서 들어가면 더 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이버 통해서 들어가면 쿠팡에서 네이버한테 그런 이렇게 그 보상을 해주는데 네이버는 그 보상을 받지 않고 다 그걸 고객들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이 돈을 전부 나중에 이윤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네이버가 언젠가는 선회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네이버 쇼핑의 이익도 많이 늘어날 거고 네이버 전체의 이익 증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하이브와 공동으로 낸 콘서트 플랫폼이 있는데요. 앞으로 한류의 영향력은 점점 더 글로벌화 될 거고 온라인을 통한 콘서트 시장의 규모도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사람들이 이제 한류 이 스타들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 역시 한류의 창구가 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이 라인이 일본에서만 사업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대만에서도 이미 1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동남아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업에도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카카오가 카카오 여러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금융업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도 라인을 가지고 이미 이제 동남아에서 금융업에 진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도 상당한 기술력에 이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일반 로보틱스 회사보다 사실상 더 뛰어난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율주행 기술이 현대차가 더 발전했을까요? 네이버가 더 발전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모르죠, 저는. 당연히 현대차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네.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기사인데요. 현대차, 네이버, 미래차 동맹, 네이버 자율주행팀 통째로 빼내다 결성. 이런 기사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현대차에서 네이버의 그 자율주행 그 대장을 빼와서 현대차 임원으로 이게 앉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이버의 자율주행차 인원을 모두 현대차로 다 빼왔습니다. 그래야 이제 현대차로 이적한 그 네이버 자율주행팀 인력들이 현대차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고 데이터를 점검하는데 현대차 단독으로는 이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현대차 측은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에서 일하다가 현대로 온 사람들은 네이버의 기술이 없이는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이버와 제휴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현대차가 네이버와 자율주행 미래차 동맹을 맺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가 아닌 네이버의 인력을 빼와야 했다는 것도 사실 좀 충격이긴 한데 더 나아가서 현대차 자체적으로는 자율주행을 할 만한 데이터 축적이 안 돼서 네이버와 반드시 제휴를 했어야 됐다. 사실 이런 것도 약간의 그 충격이긴 한데 어쨌든 다시 말하면 네이버의 자율주행 기술이 그만큼 굉장히 고도화되고 발전됐다. 이런 거를 사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 분야마다 굉장히 네이버의 기술이 발전돼 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이버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의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매도하고 그렇지 않고 해도 향후 계속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그냥 주식을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는 모르겠지만 계속 보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결정은 저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 이익인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네이버 영업이익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고 하는 건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미는 있지만 다른 회사만큼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네이버는 최선을 다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도 아까 말했듯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윤을 일부러 내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웹툰 같은 경우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일부러 지금 계속 이익을 내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에게 돈도 많이 주고 독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정책을 계속 취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콜에서 김남선 CF가 IPO를 위해 건강한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수익성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이제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지금보다 영업이익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모든 것은 다 실적에 좌우된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으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실적이 좋지 않고 성장성이 좋지 않으면 않다고 생각되면 주식을 파는 겁니다. 수급인이 뭐냐는 건 다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오로지 하나 실적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유하시고 성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시고 사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차적으로 잘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포텐셜이라고 하는 잠재력, 성장에 대한 잠재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실제로 예상한 대로 잘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거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사실 시가총액 10이 밖으로 살짝 밀려난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뭐 거의 한 탑5 안에 들겠네요. 저는 이게 사실 시간의 문제지 네. 그 네이버가 시가총액 2등으로 올라갈 걸로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장기적으로는 저는 당연히 모르고요. 저는 이제 장기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렇게 큰 지금으로부터 어떤 사업 방향이 크게 변하지 않는 그냥 뭐 평생 가지고 있을 생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안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아가시려고. 네. 네.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게 팔 때 많이 오르면 되는 거니까 네. 사실 저는 뭐 이게 개인적으로는 안 오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뭐 카카오도 사실 네이버랑 비슷한 그런 길을 가고 있긴 하잖아요. 좀 약간 파워가 약하긴 해도. 근데 카카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중점을 두는 거는 글로벌화인데 카카오는 글로벌화가 사실 웹툰을 제외하고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저는 그래서 카카오는 제가 사실 굉장히 쌀 때 좀 샀었습니다. 굉장히 쌀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그 당시 한 10만 원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만 원 될까요? 네. 네, 그때 사가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플랫폼 기업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카카오 판 그 즉시 네이버로 그걸 다 이게 다시 네이버 이미 갖고 있었는데 다시 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단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네이버 이제 저는 마이너스인데 이제 네. 지금 마이너스 안 나는 사람이 없겠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플랫폼 기업의 장기 성장성, 지금 차근차근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최근에 빠진 거는 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강력한 긴축,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좀 성장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네.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같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빠진 측면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주가는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볼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